안녕하세요. 구산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근대 과학을 낳은 욕망의 연금술과 욕망이 사람을 움직인 브랜드와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근대 과학을 낳은 욕망의 연금술입니다. 금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금이 불러일으키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욕망과는 반대로 금은 유한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 이야기는 이런 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튀르키예 프리기아 왕 미다스는 자신의 정미정원에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반인 반마 숲의 신 시레노스를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풍작의 신이자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자기 스승인 시레노스를 환대한 미다스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미다스 왕이 말한 소원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미다스 왕은 기뻐하며 주위의 모든 것들을 황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려고 하자 손에 든 빵과 물까지 모두 금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비탄에 빠집니다. 재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과 포옹한 순간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없애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준 대로 팍트로스 강으로 달려가 강물에 몸을 정성껏 씻었습니다. 그러나 미다스 왕은 비로소 그 능력을 잃게 되었는데 대신 팍트로스 강에서 엄청난 양의 사금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어리석음 정도로 금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연금술이라는 출구 없는 미로로 인간을 몰아넣었습니다. 연금술은 화학적인 수단을 이용해 비금속으로부터 금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는 고대부터 이루어졌고 중세에는 많은 사람이 연금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금을 만들어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열쇠는 현자의 돌에 지고 있습니다. 현자의 돌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금뿐 아니라 불로 불사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마술과 같은 연금술에 푹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희소성에 의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금을 인공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 뻔한데 어째서인지 사람들은 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인간다운 어리석음으로 자신만이 그 비법을 손에 넣은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런 어리석은 욕망이 뒷받침되었던 연금술이 결국에는 근대 과학을 발전시켰으니 이 또한 재미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심청심리를 연구한 1875년에서 1961년까지 생존한 카를 구스타프 융은 연금술은 지구의 표면을 지배하는 기독교에 대해 지하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황금이 신과 동등하게 평가될 만큼 인간의 의식 아래까지도 도달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1856년에서 1939년까지 생존한 지그문드 프로이드도 황금은 인간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본능을 만족시키고 상징으로 이용하기를 재촉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1993년 탈세 협의로 가택 수색을 받은 자민당의 가네마루신 부총재의 자택에서 당시 시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금괴가 발견되어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부정재산의 총액은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의 집에서 발견된 금괴의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괴라는 압도적인 인상이 사람들에게 실제 금액보다 훨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였다면 아무도 그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분명히 인간을 매료시키는 희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지만 금과 같은 매력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로 불에 타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에 타도 녹기만 할 뿐 부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점, 아찔할 정도로 매력적이다라는 점과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 모두에게 확실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름답지 않은 철이 움직이는 세계사에 대해서입니다. 금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금속이 철입니다. 철 역시 금과는 다른 의미에서 역사를 움직여온 금속입니다.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합니다. 청동기시대라고 해서 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또 철기시대가 되었어도 돌로 된 도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구분은 어느 도구가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유럽의 역사학에서 이용되는 시대의 구분이므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까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략 보면 철기 사용이 인류 발전에서 혁명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철과 금은 서로 극을 이루는 금속입니다. 금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인데 반해 철은 부식하기 쉬운 금속입니다. 금은 산출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철은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했을 때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금속입니다. 또 금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지만 철은 욕망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금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고대부터 많은 미술품과 장식품으로 가공되었지만 철은 그 자체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일본도처럼 아름다움을 겸한 철기도 드물게 존재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은 어디까지나 미술품이나 장식품이 아닌 실용품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철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이 아름답기보다는 디자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용으로 일관하는 철의 매력은 강함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철제 기술을 시도한 것은 기원전 15세기경 아나톨리아 반도 현재 튀르키예를 지배한 히타이트족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의 발전으로 히타이트 이전부터 각지에 철기가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초기에 제작된 철기는 정연이 불충분해서 불순물이 많아 충분한 강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히타이트가 철기 기술을 독점했다는 것은 철제법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해 철을 강하게 하는 정령 기술을 배타적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기를 만들 수 있게 된 시기는 오래전이지만 역사를 크게 움직일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럽에서 기원 11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11세기경 유럽에서는 물레 방아인 수차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제철의 비약적인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 제철에는 1000도씨가 넘는 고온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술이 떨어진 고대에서는 그 정도의 고온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높이 1m 정도의 작은 용광로에 풀물을 사용해 손으로 누르거나 발로 밟아서 바람을 보내는 방법으로 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보낼 수 없는 바람의 양은 뻔할 수밖에 없죠. 그런 까닭에 철기의 유용성은 알아도 철의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1세기 수차의 보급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수차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량의 바람을 용광로에 불어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용광로의 용량도 크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철 생산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철 생산량이 늘어난 덕분에 12세기에는 농촌에도 철 제품이 보급되어 농기구에 철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철제 농기구는 땅의 개간을 용이하게 만들어 중세의 농업혁명이라 불리는 대약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철이 큰 변화를 이루는 것은 18세기입니다. 연소시에 발열량이 높아 고온을 얻을 수 있는 코크스의 사용과 전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유럽에서는 양질의 철을 싼 값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혁명은 이러한 제철법의 변화를 배경으로 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의 철의 공과 죄가 되겠습니다. 세계사는 금과 철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움직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욕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이 마음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힘을 가진 철이 이용되었습니다. 금을 갖기 위해 싸우려 해도 무기가 빈약하면 이길 수가 없죠. 질 좋은 철을 많이 가진 쪽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에서만 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에도 농기구가 좋지 않으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배, 비행기, 고층 건물도 전부 철이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19세기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연이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프로이센 제국을 이루어낸 1815년에서 1889년까지 생존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큰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닌 철과 피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유명한 연설을 남김으로써 철혈제상으로 불립니다. 그의 이 연설은 철의 국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부국 강병을 내건 당시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이 가장 주력했던 것은 제철소 건설이었습니다. 근대화는 철이 없으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전에 신니폰 제철의 용광로를 견학한 적이 있는데 엄청난 열을 뿜어내면서 시뻘건 철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이 문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박력과 웅장함이 근대의 개막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산업혁명 시의 영국, 통일을 이룬 프로이센 제국, 메이지의 일본 모두 철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이 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도의 경제 성장 이후 열기가 식었던 일본의 제철업계도 최근에는 철의 수요가 늘면서 다시 열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가져다 주는 것은 번영만은 아닙니다. 철은 도시를 만드는 동시에 파괴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차, 기관차, 총기, 거대 군함은 모두 철로 만들어집니다. 철은 환경도 파괴합니다. 석탄과 코스크가 연료로 사용되기 전에는 제철을 위해 대량의 산림이 채벌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6세기에 제철을 위해 많은 나무를 베어 사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도 무적 함대를 건조하기 위해 대량으로 철을 생산했던 스페인의 경우 국내의 산림을 차례로 채벌해 전 국토의 모든 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크의 발명으로 산림법 채벌은 멈췄지만 철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어마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제철은 환경 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이 없었다면 문명은 지금과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철이 없었다면 지구의 환경은 이 정도로까지 빨리 악화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맹렬한 속도로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 강력한 동력이 바로 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쩌면 철이 인류의 역사에서 해낸 역할이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박진도의 야간 열차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사랑이었다면 차라리 맺지 말지 전해주고 유리벽 사랑 내 의무를 잊을 수 있나. 가슴으로 느껴보았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 없이. 타인의 사랑 내 의무를 잊을 수 있나. 예, 이번에는 욕망이 사람을 움직인 브랜드와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호를 소비하는 시대에 대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의미에서 세계사에서 브랜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는 일종의 기호입니다. 브랜드 인기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보다 기호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 디오르와 샤넬,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로고입니다. 물건의 품질 자체는 사실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프라다 핸드백은 원가를 생각하면 웬만한 사람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가죽으로 된 작은 백 하나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불하는 까닭이 바로 그 삼각형 마크 때문입니다. 물론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물건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그 마크가 품질 보증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품질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브랜드 상품은 가격이 지나치게 비쌉니다. 사례로 에르메스 수첩의 경우 속지만 또 몇만 원에서 종류에 따라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독특해서 내키지 않아도 매년 에르메스의 속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에르메스이니까라는 한마디로 용서됩니다. 비쌀수록 다른 사람이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로 이어지고 에르메스의 브랜드 가치도 그만큼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에르메스라면 브랜드로서 전통이 있지만 최근 급성장한 브랜드 중에는 품질조차 검증이 안 된 것도 들어 있습니다. 까닭은 최근의 브랜드 전략이 품질보다는 다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브랜드 전략이 성립하는 것은 광고에 의해 기호가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대의 프랑스 사상가 1929년에서 2007년까지 생존한 장 보르디야그와 같은 기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기호를 소비하는 생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대는 거의 모든 것이 기호를 소비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텔레비전의 브라이어티 프로그램 가운데 출연한 연예인에게 고가의 물건과 저가의 물건을 맞추게 하는 등급 매기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만 보면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감각만으로는 품질의 우열을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급 와인인 로마네 꽁띠와 2만 원짜리 싸구려 하우스 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만 원짜리 하우스 와인이 100배 비싼 로마네 꽁띠보다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취향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2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기호를 소비함에 있어서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브랜드가 갖는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기호는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브랜드가 현대 사회를 지배합니다. 브랜드라는 시점으로 역사를 재조명한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 일본에서 당은 하나의 브랜드였습니다. 당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당나라에 파견되었던 사신이 일본에 갖고 돌아온 당나라에서 전래된 물건이라는 의미였으나 차츰 외래품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최초로 다양한 문물을 구입한 상대가 중국의 당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당 이전의 수, 기원 581년에서 618년에 사신을 보내 교류했는데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나라 이름은 정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수나라와 당나라, 중국은 일본에서 보았을 때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져온 물건을 당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브랜드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사용하는 세계 지도는 일본이 중심에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인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유럽 중심의 세계에서 본 일본은 Far Eastern, 극동으로 표현되듯이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끝에 있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거리적으로 먼 탓도 있지만 에도 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본은 근대가 되기 전까지 세계사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유럽에 알려진 것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에 의해서입니다. 거기에도 동쪽 끝에 있는 중국보다 더 동쪽에 있는 황금의 나라 집방구라는 이름으로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당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세계 숨결을 느끼게 하는 물건에 일본인은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해외 브랜드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처음 중국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대상은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영국과 프랑스 시대를 거치며 변화해 가는데 최초에 새겨진 당물, 외래품은 좋다라는 주술로부터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무엇이 브랜드가 되어 왔을까요? 중세기까지만 해도 중국과 이슬람을 비롯한 동양이 서양에 비해 문화적으로 뛰어난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도자기와 실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것들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런 동양의 물건에 열광했던 유럽인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는데 산업혁명을 경험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열망에 춤추는 현대인입니다. 본래 브랜드는 독자적인 기술로 키워진 품질로부터 시작해 독특한 이미지와 품격이 더딥혀지고 마침내 모두가 동경하는 그 무엇이 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데 그곳은 언제나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역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매력적일지는 의문입니다. 브랜드는 토지나 사람과 분리해서는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래의 브랜드에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이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그 문화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화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염색해 버리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맥도날드 브랜드에서는 세계가 어느 곳에든 똑같은 것이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규격의 물건이 제공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안도감을 주지만 다른 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느끼게 됩니다. 로컬 브랜드가 거대한 자본에 밀려 쫓겨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 거리에서 맥도날드를 보면 조금 실망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활권 안에 체인점이 생기면 좋아할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집 근처에 있는 것은 좋지만 인도에서 만나는 것은 싫다는 말은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라는 재미가 없죠. 이 외부 세계, 다른 세계에 대한 열망이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고 세계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럽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 지역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로마인들에게 굉장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사이가 된 후 그녀를 로마로 데리고 오는데 이때 상당수의 로마 시민들이 그녀를 동경에 찬 눈으로 맞이합니다. 그는 실제로 지적인 여성으로 미모는 그다지 빼어나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름다움을 따지기 전 이집트 여왕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절세 미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집트라는 브랜드는 수천 년의 역사가 빚어낸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람들의 동경과 열망을 집중시키는 곳으로 브랜드화한 장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헐리우드입니다. 지금은 영화의 정시이지만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는 서해안의 밝고 온화한 기후가 반영되었습니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에 세계인들은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이 갖고 있는 미녀의 이미지는 헐리우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비안 리,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등 전부 헐리우드라는 브랜드가 세계에 제공한 브랜드 미녀들입니다. 미국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낸 것도 헐리우드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영화나 홈 드라마에 그려지는 미국의 가정생활은
인에게조차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햇빛이 잘 드는 마당, 집안에는 최신형 냉장고가 있고 그 안에는 먹을거리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텔레비전이 놓여있고 가족은 언제나 농담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동경의 대상으로 들어와 자신의 생활 양식을 그것에 애써 맞추는 형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신흥제국 미국의 세계화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생활 양식을 동경하고 따라하는 행위는 미국 물건을 갖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적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경외감을 심어주어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천병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이전에 유럽의 천병 역할을 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정복한 직후 중남미에서는 기독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아시아를 식민지화할 때도 현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식민지들이 가장 먼저 보내졌습니다. 갑자기 무력으로 억압하게 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종교로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바꿔버리면 그 신의 이름을 사용해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도 사랑을 선교하는 교회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니까요. 중심의 이동으로 보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장소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동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중국인들에게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는 가장 매력적인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장 법사가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경전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간 곳도 그것이 당시 불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불교는 신압으로 쇠퇴하고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동경의 땅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유럽 내에서도 로마 제국의 동서분열 이후 중심은 의의 없이 유럽 각지를 전전하다가 15세기의 대항해시대 이후에는 그 움직임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습니다. 15, 16세기까지 유럽 중심은 인도 항로의 개척으로 번영했던 포르투갈과 중남미를 정복한 스페인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광대한 식민지를 가진 강국이었습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시대의 두 나라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도 양국의 부를 두 나라 사이의 무역 수지가 균형을 잃을 때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상쇄하는 무역 방법인 삼각 무역으로 가로챈으로써 번영을 이룬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겪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대영 제국으로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세계사를 큰 흐름으로 이해할 때 국가의 번영을 중심의 이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로 이어지기 전까지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행복한 시기를 경험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일본은 경제 축에 있어서 중심의 이동으로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맞보았고 두 나라를 비참한 지경에 빠뜨렸던 영국도 새로운 강자인 미국의 중심을 빼앗김으로써 맛보아야 했던 자국의 쇠퇴, 미국인과 일본인은 자신에게서 중심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상실감, 기울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불안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대까지는 경제적 발전이 곧 문화적인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계의 중심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중심과 문화적 중심이 나뉘게 됩니다.
19세기 경제의 중심은 영국의 런던이었고 같은 시기의 문화의 중심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저명한 예술가는 대부분 파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피카소, 이탈리아의 모딜리아니, 일본의 후지타 스구하루, 전쟁 화가 등이 모두 파리로 건너가 공부하고 활약했습니다. 파리 이전 예술의 중심은 피렌체로 대표되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명실상부한 중심은 뉴욕이죠. 문화예술의 중심은 경제 중심과는 다릅니다. 문화예술의 경우 그 중심이 떠나도 그곳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경제 중심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세태와 몰락으로 인한 우울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곳에는 품격 있는 구조물과 명화, 예술과 문화의 향기라는 유산이 남아서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을 긍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 피렌체, 파리, 빈과 같은 문화적, 예술적인 중심을 경험한 장소가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동경의 땅으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것은 그런 문화적인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고 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임영웅의 순간을 영혼처럼이 되겠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그리워 그 흔한 말들 우린 얼마나 할까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 해 흔하게 살자 아프지 말
예, 처음 생일 선물을 받을 때의 기분이 기억나십니까? 포장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단순히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이 담겼는가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브랜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브랜드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느끼는 감정은 바로 그 감정을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브랜드는 이제 기적만으로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어떤 감정을 남기는가, 그 감정이 어떻게 반복되는가가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브랜드는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광고로 각인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경험 끝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브랜드가 일관성을 똑같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일관성이란 상황에 따라 유연해지되 브랜드의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은 고객 대응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간결하고 명확하게라는 태도는 항상 유지합니다. 그 철학이 브랜드의 감정선을 일관되게 만듭니다. 위기가 브랜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배송이 늦었을 때,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소비자는 브랜드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해결한 고객의 재구매율은 82%, 문제 해결이 지연된 경우는 31%, 문제조차 없었던 고객은 77%였습니다. 놀랍게도 문제가 있었던 고객이 더 충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곧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신뢰가 더욱 단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 경험을 위한 5가지 원칙입니다. 브랜드 철학은 5초 안에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 문장이 아니라 맥락으로 직원 모두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접점에서 같은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테일이 브랜드를 말합니다. 에러페이지, 결제 대기 문구, 포장 메시지, 작은 디테일이 브랜드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같은 질문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브랜드인가? 이 질문을 디자인팀, 운영팀, 마케팅팀이 함께 묻고 있어야 브랜드 경험은 전략이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실패도 기록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패의 이유, 감정의 이탈 지점을 남겨야 다음 경험이 브랜드답게 정제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꿔보자입니다. 브랜드는 왜 선택하는가에서 왜 기억에 남았는가? 기억에 남는 브랜드 예상을 아주 조금씩 벗어난 순간을 만듭니다. 스타벅스는 이름을 컵에 적어줍니다. 아마존은 포장을 쉽게 열 수 있게 설계합니다. 넷플릭스는 자막 번역의 톤까지 고민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만드는 3가지 구조입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다음에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차별화된 감정에서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성에서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브랜드에게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포치 포인트가 많아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브랜드는 더 유리합니다. 직접 손으로 모든 경험을 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고객센터 응답 메시지의 브랜드 성격을 담기와 포장지나 영수증에 한 줄 문장 추가하기, 그리고 에러 메시지, 안내 문구에 브랜드다운 말투 적용하기, 그리고 팀 내부에서 우리 브랜드다운 표현이 무언가요? 라는 질문 던지기입니다. 모든 건 첫 번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건 제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소비자는 점점 더 경험에 민감하고 진정성에 빠르게 반응하며 일관성 없는 태도에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와 알파세대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보입니다.
브랜드의 진심과 태도를 빠르게 간파합니다. 형식적인 응답에는 즉시 반응을 멈춥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경험에는 깊이 반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브랜드 경험은 앞으로 10년, 20년을 함께할 고객과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경험의 목표는 완전한 경험이 아닙니다. 실수조차 브랜드다운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과 실수를 안 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떤 말투로 회복하는지에 따라 브랜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무엇을 보여줄까 보다 먼저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가. 브랜드 경험은 마무리가 아니라 브랜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드는 작은 하나의 순간이 어떤 사람에겐 오래 기억될 경험이 됩니다. 브랜드는 그렇게 감정을 설계하는 존재로 완성되어 갑니다. 무리 짓는 본능, 즉 도시화가 세계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뭔가 일이 있으면 모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사를 도시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는 외적으로부터 사람과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성을 중시한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주위를 높은 벽으로 둘러치는 것으로 그 안쪽에 의도적으로 번잡함을 만들어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떠들썩하고 화려한 곳에 가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구에 비해 영토가 좁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 지나치다시피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평일 낮 시간의 경우 전체 일본 인구의 약 10%가 도쿄에 머문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도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번영은 곧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문명의 탄생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것, 즉 도시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물건과 정보 교환이 번잡함을 만들어내므로 그곳에 필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가진 물건과 사람이 한 장소에 모임으로써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그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음으로써 도시는 성장합니다. 따라서 떠들썩한 도시는 이전 당나라의 장안이든 예술의 도시 파리이든 지금의 뉴욕이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여러 장소로부터 모여드는 공간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는 일이 전부라면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넓은 땅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이 이마처럼 좁은 장소에서 얻을 수 없는 도시로 경쟁하듯 몰려듭니다. 왜 사람들은 분화비처럼 도시로 모여들까요? 거기에는 화폐 문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또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만들어지는 화려함과 즐거움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생겨나는 유행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는 테마파크에 가면 줄 서지 않고 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텅 빈 테마파크에 가면은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외롭다는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가 지방 출신자들을 도시로 몰아내어 도시화를 만들고 인구 밀집화와 과소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떠들썩함을 원하는 기분이 지방의 젊은이들을 도시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도시,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로 갈 경우 도시의 삶에 대한 강한 열망도 있지만 동시에 낯선 지역에 대한 까닭 모를 두려움과 준우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가고 싶다. 한 번쯤 그곳에 살아보고 싶다는 기분이 대개는 그런 두려움을 억누릅니다. 그만큼 도시가 주는 매력은 강합니다. 물론 도시에 가면 생활은 어렵습니다.
여간에서 집착만 하기 어렵고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환경 오염도 심각합니다. 월급은 지방에 비해 많겠지만 그만큼 물가도 비싸서 생활 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생활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방의 시내 정도면 웬만한 것이 다 갖춰져 있어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도심의 화려함과 떠들썩함이 만들어내는 번잡함이 없습니다. 대도시의 거리는 불야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마치 축제와 같은 번잡함이 항상 지속됩니다. 일종의 축제 상태가 만들어내는 번잡함은 대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불빛을 향해 몰려드는 불나비처럼 대도시로 몰려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 무리를 짓듯 하나의 생물로서의 욕구와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대도시가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망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천록담의 부초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리기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천년의 세상은 가만인데 우리만 변하는 거야. 부초 같은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한 걸음 길을 걷다 돌아다 보니 보랏빛 내 인생.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 보자. 천년의 세상은 가만인데 우리만 변하는 거야.
인생. 예, 이어서 천록 손지창의 혼자만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얀 얼굴에 그대 누굴 기다리는지 시계만 쳐다보네. 예쁘진 않았지만 귀여운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또 그대를 바라보네. 어쩌다 그대 나를 볼까봐 겉으로 무관심한 표정만 어쩌다 눈이 마주칠 때면 내 마음 떨려오는데 그땐 이런 내 맘을 알고 있나. 아무도 모르게 널 사랑할 거야. 혼자만이 이렇게 애태우네. 내 가슴 속 깊이 느끼는 사랑을 그댄 안가. 하얀 얼굴에 그대 누굴 기다리는지 시계만 쳐다보네. 예쁘진 않았지만 귀여운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또 그대를 바라보네. 어쩌다 그대 나를 볼까봐 겉으로 무관심한 표정만 어쩌다 눈이 마주칠 때면 내 마음 떨려오는데 그땐 이런 내 맘을 알고 있나. 아무도 모르게 널 사랑할 거야. 혼자만이 이렇게 애태우네. 내 가슴 속 깊이 느끼는 사랑을 그댄 안가. 이런 생각에 눈을 떠보니 그대가 보이질 않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girl. 난 잊을 수 없어 그대의 그 모습. 그대여 이런 내 맘을 알고 있나. 아무도 모르게 널 사랑할 거야. 혼자만이 이렇게 애태우네. 내 가슴 속 깊이 느끼는 사랑을 그댄 안가.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천년을 살리어
하지만 별